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1학년도 연극영화 임용시험 문제풀이 7번째 시간입니다. 네, 20번 문제군요. 그림은 네거티브 컬러 필름의 단면도입니다. 네, 기역의 역할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죠. 기역은 옐로우 피터층입니다. 여러분들 옐로우 피터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아날로그 컬러 필름, 아날로그 시대 때 그 컬러 필름의 단면도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서 옐로우 피터층이 중심이 되는 문제예요. 원래 파란색의 파장에 빛을 거르기 위해서 이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 층, 즉 옐로우 필터층을 두고 있죠. 이 층에서 파란색이 모두 흡수돼요. 따라서 그 아래에 위치한 강광층에는 녹색과 적색만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블루광 차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천 여기 나와 있고요. 예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나온 진문당 출판사에서 출간됐죠. 90년대 나온 그 영화 촬영. 그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관심을 가져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최근에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층을 보면 젤라틴, 감광유제, 옐로우. 우리 좀 아까 문제에 나왔던 거죠. 네 번째가 감광유제, 다섯 번째도 감광유제로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가 할레인층 방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필름 베이스, 여덟 번째가 할레이션 방지층 또 하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각 층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 젤라틴층은 얇은 젤라틴 막으로 필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이 청색 감광 유제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옐로우 필터층. 네. 이 부분이 우리가 그 파란색을 거르기 위해서 이 파란색의 보색이 노란색 층을 두었다는 부분. 그래서 파란색이 모두 이 옐로우 필터층에서 흡수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묻는 문제였어요. 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1번 문제군요. 미출친 선언으로 시작된 사조. 네, 영화 사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화 사조는 항상 시험 문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 1890년대 그 초창기 영화 에디슨, 르메르 형제부터 시작해갖고 20세기 초반, 1900년대 초반, 네, 에드윈 포터라든지 그리피스 그 흐름, 그 다음에 독일 표현주의, 러시아 몽따주, 그 다음에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그 다음에 프랑스 누베바그, 그 정도까지가 가장 기본적이고요. 60년대 영국 프리시네마 운동이라든지 70년대 독일 뉴저먼 시네마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비교적 영화 사조에서 50년대 이후에 나온 그 내용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저먼 시네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요 사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제에 모인
26명의 단편 및 기록영화 감독, 카메라맨, 영화음악, 작곡가 등은요. 아버지의 영화는 죽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아버지의 영화 이전 세대 감독들은 죽었다. 외치며 기존 영화 제작 방식과 미학을 거부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버하우젠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뉴 저먼 시네마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보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 선언하고 연관된 사조가 맞는지, 감독들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죠. 그래서 오버하우젠 선언, 뉴 저먼 시네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기억, 극단적 앵글과 강한 명암 대비,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분장이 특징이다. 네,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되겠죠. 네, 1919년 전후로 독일 표현주의가 나오게 됐죠. 네. 영화의 진흥을 위해 청년 영화, 젊은 영화 감독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거예요. 청년 영화위원회를 결성하고 젊은 감독들을 지원했다. 영화학교도 만들고 바로 이 뉴 저먼 시네마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니은은 맞아요. 디귿, 전쟁에 대한 환멸과 그 종말에 따른 뉴 저먼 시네마 나오기 전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적어도. 네, 이것은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일로 독일 표현주의 영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독일이라는 국가적인 특징에서 독일 표현주의하고 뉴 저먼 시네마하고 혼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독일 내용인 것 같은데 시대가 1920년대 전후로 되어 있냐 1970년대 전후로 되어 있냐 그 부분의 차이인 거죠. 네, 리을 보겠습니다. 제작 시스템의 분업화, 표준화,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적 통합으로 스튜디오 시스템의 전성기를 이루어졌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죠. 네.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1930, 40년대 할리우드입니다. 미국적인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쉬웠던 부분일 거예요. 네. 항상 여러분들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의 분업화, 표준화, 제작 배급, 상영, 이런 수직 통합, 스튜디오 시스템, 스타 시스템, 작가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헐리우드 1930, 40년대와 연관 지어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미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감독은 알렉산더 클루게, 빈 벤더스, 네, 유명하죠. 베르네 헤어초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감독들이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클루게는 가장 먼저 이 뉴 저먼 시네마를 시작했던 것을 알렸던 사람이죠. 네,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아마 빈 벤더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헤어초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미음이 있어야 되죠. 니은, 미음이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 저먼 시네마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뉴 저먼 시네마는 오버하우젠 선언과 같이 시작되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62년 오버하우젠 단편영화 페스티벌에서 알렉산더 크루게를 포함한 20여 명의 젊은 감독들이 오버하우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제가 7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언은 62년도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버하우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요, 낡은 영화는 죽었다. 아까 우리 앞에는 아버지의 세대는 죽었다. 아버지의 영화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의 새로운 영화를 신봉한다. 낡은 영화는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영화를 신봉한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거는 뉴베바그 감독들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세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감독들이었고요. 사람들은 이 구호를 아비의 영혼은 죽었다라고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같은 의미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러한 구호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럽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영향을 받은 문학의 맥락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복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치의 야만성이 스스로 심성 안에 남긴 상처 역시 극복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45년 이후에 패전국 독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치에 대한 야만성도 없어야 되고 스스로 안에 갇힌 어떤 상처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렇게 극복해야 할 과거 유산, 물리적 경계선을 두고 맞닿은 동유럽 공산화 진영과 이념의 대립, 그쵸? 폴란드를 비롯한 루마니아 곧 공산화된 동유럽 국가들과 이념적인 대립, 심지어 독일도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지게 되죠. 성장하는 자본주의 이야기는 양가적인 변화 속에서 1950년대 독일 영화계는 아직 자신을 갱신할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독일의 영화 장르는 감성적인 방식으로 서술하는 향토 영화, 그 지역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 밖에 할리우드 오락 영화가 독일 영화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오바우젠 선언은 이러한 독일 영화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독일 영화에 대한 반발. 그쵸? 아버지 세대. 변함이 없는 45년 종전 이후에 거의 한 20여 년까지, 20년 정도까지 변화 없는 독일 영화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좀 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저맨 시네마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뉴저맨 시네마의 주요 작가들은 아주 공통의 문법이나 이상화된 낭만성을 거부했던 프랑스 누베가 젊은 감독들도 고유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걸 거부했죠. 그 다음에 브라질의 시네마 노보, 영국의 프리시네마 등도 혁신적인 기운, 즉 프랑스의 68혁명의 자유로운 사상과 반자본주의고 비판적인 정서 속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바우젠 선언으로 대표적인 클로게와 라이츠는 이런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화 디자인 학교를 직접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66년 미넨의 영화 텔레비전 대학과 베를린의 독일 영화 텔레비전 아카데미가 함께 문을 열었죠. 이렇게 그 66년 그 알렉산더 클루게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클루게부터 시작한 게 바로 독일 뉴저먼 시네마의 시작이었죠. 그 외에도 베르너 헤르초크의 생명의 징후, 라이너 파스빈더의 사계절의 상인, 불많은 영혼을 잠식한다,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이런 영화도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리고 빈 벤더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국인 친구 등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죠. 이들 감독들은 독일인의 정체성으로부터 중산층들의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비인간화된 요소를 영화를 통해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관념적이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었죠. 이들은 짧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지만 갑작스러운 파스빈더의 죽음과 할리우드로 많은 감독들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폴커, 슐렌드로프의 양철북을 끝으로 서서히 사라져 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표현주의 영화와 함께 뉴저먼 시네마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